파라다이스, 지상 낙원. 세상 사람들은 제가 살고 있는 곳을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푸르른 산 위로 사시사철 포근한 햇살이 내려앉는 곳. 이곳은 하와이입니다. 2005년 저는 한국을 떠나 하와이로 왔습니다. 24살 처음 만난 하와이는 너무나 아름다웠고 사람들은 더없이 상냥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며 눈부신 자연을 누리자면 짧은 여행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보니 하와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 이면에 엄청난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처음 제가 하와이를 여행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들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하와이에는 현재 7만여 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하와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왜 이들은 고국을 떠나 낯선 이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하와이의 공식 별명은 무지개주, 레인보우 스테이트입니다. 하와이에서는 무지개를 정말 자주 볼 수 있지만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고요. 다문화, 다민족 사회이기 때문이죠. 백인이건 흑인이건 한국인이건 어떤 인종도 전체의 4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 7가지 색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빛을 내는 무지개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와이라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와이 생활 15년 차. 저는 그동안 기자로 일하면서 하와이 사회 곳곳에서 당당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많은 한국인 이민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역사의 시작에는 누가 있었을까 하고요. 맨 처음 하와이에 온 한국인은 누구이며 언제 어떤 계기로 왔을까요? 역사책 속 하와이에 관한 기록은 170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어느 날 촬영된 사진 한 장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갓을 쓴 남자들, 치마 저고리를 입은 어린아이들. 1903년 1월 13일은 조선인 102명이 최초로 하와이 땅을 밟은 날입니다. 구한말,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 머나먼 미지의 땅을 향해 떠난 걸까요? 1830년 하와이에서 사탕수수 산업이 성황을 이루면서 농장주들은 세계 각국에서 노동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가난하고 척박했던 조선 땅에서도 100명이 넘는 어른과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인천 제물포항에 모였습니다. 고국을 떠난 지 20여일 만에 이들은 호놀룰루 항에 도착했습니다. 1903년 1월 13일 미주 한인 이민 역사가 시작된 날입니다. 하와이에서 그들은 꿈꾸었던 미래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나는 4시 30분에 일어나 아침을 먹었다. 새벽 5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일했다. 고작 점심시간 30분이 휴식 시간이었다. 내 십장은 독일인이었다. 그는 매우 엄격했다. 일단 일을 시작하면 우리가 담배를 피우는 것이나 허리를 펴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You're basically a wage slave. My grandfather made $18 a month, working 6 days a week. There's a section where you see a lot of the, Korean or other immigrants, and they died really young. 하와이행에 모든 걸 걸었던 그들의 도전은 의미가 있는 것이었을까요? And so they sort of had a diligence to them. Not all Koreans were diligent. There were some misfits, but by and large, the people were, and they worked hard. There weren't many Koreans at that point, but it was such that it made people here in Hawaii aware of Korea.
And of course, added to that is as they settled in, they brought their traditions, they brought their culture with them, they brought their foods. And so all these different things sort of added to the dynamics of what Hawaii was all about. 한인 이민자들은 농장에서의 외로운 삶에 서서히 적응해 갔습니다. 가정을 꾸려 정착하기를 꿈꿨지만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는데요. 이 사진들은 한인 이민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1903년부터 1905년 일제에 의해 해외 이민이 중단될 때까지 하와이에 온 이민 1세대 대다수는 남성이고 여성은 전체 9%에 불과했습니다. 신부감을 구하는데 애를 먹은 이민자들은 소위 사진 혼인 중매자들을 통해 한국에서 신부감을 구했고 1910년부터 24년까지 하와이에는 이 사진 신부의 물결이 이어져 약 700여 명의 여성이 하와이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들이 하와이에 와서 만난 신랑은 사진 속의 젊고 멋있는 남자가 아니라 초라한 중년의 남성인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I know she came to Hawaii when she was 18. She became a picture bride, and she never met my grandfather, and she doesn't know anything about that, and she had no real, as a woman, as a female in Korea, especially if you're orphan, you have no, status, nothing, so she came, that was her only option, 남편들은 벌써 나이들이 들어서 그야말로 일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장 노릇을 했어야 했어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했어야 했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억세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활을 하신 분들이에요. 낯선 문화, 낯선 땅. 비록 자신은 이국 땅에서 생을 마치는 날까지 차별과 가난의 늪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 뻔하지만 자식들은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라기를 원했을 겁니다. 한인 이민자들은 자녀들의 교육에 헌신했습니다. If you look at the University of Hawaii records, say in the 30s and the 40s, 20s, 30s, and 40s, you see a lot of kids, Korean, second-generation Korean kids, going to school here. And then going on and becoming teachers, becoming physicians, becoming lawyers. And so really going after those important jobs. 하와이 한인 이민자들의 첫 학교는 이민 3년 만인 1906년에 설립됐습니다. 한인들의 기부금과 감리 교단에 의해 설립된 이 학교는 다음에 이승만 박사가 설립하는 한인 기독학원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민자들은 곧이어 십시일반 돈을 모아 한글 학교를 세워 자녀들의 국어 교육에도 힘썼는데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빠듯한 생활에도 이민자들이 교육에 그토록 열심이었던 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민이 1905년 6월에 끝나요. 이제 곧 있다가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걸 우리가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탄들을 하면서 결국은 이분들이 느낀 게 백성이 무지몽매하여 나라를 잃게 되었다.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민 2년 만에 고국에서 들려온 가슴 아픈 소식. 먼 조국 땅의 국권을 되찾기 위해 이민자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안중근 의사 전기에는 1909년 그가 이토 히로부미 저격 후 재판에 섰을 때 하와이 한인들이 재판 경비를 모아 보낸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사탕수수 농장별로 명시된 한인 남녀 1,600여 명이 모은 기부액은 총 2,916달러, 요즘의 화폐 가치로 약 9천만 원에 이릅니다. 그 후에도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을 때까지 한인들은 여러 단체를 조직해 거국적으로 움직이는가 하면 사탕수수밭 하루 일당 6, 70센트 중 누구는 10센트, 또 누구는 30센트씩 보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했는데요. 이렇게 모은 독립운동 자금은 세계 곳곳에서 조국 광복을 위해 애쓰던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특히 상당수는 미주 본토 동포들이 마련한 돈과 함께 상해 임시정부에 닿아 윤봉길,
이봉창 같은 애국지사의 의거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민자들이 뙤약볕 아래에서 고된 노동을 한 대가가 해외 독립운동의 자금처 역할을 했다니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뿐이 아닙니다. 1907년 때 벌써 여성 단체를 조직을 합니다. 신명 부인회라는 부인회를 조직해서 활동을 해요. 한국에서 3.1 운동이 거행됐다는 소식에 하와이 곳곳에 흩어져 있던 여성단체들은 대한부인구제회라는 통합된 여성 조직을 결성합니다. 대한부인구제회는 오아우뿐 아니라 하와이 주요 섬마다 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성 후 첫 사업으로 대한독립선언서 포스터 3천여 장을 컬러로 제작하고 하와이는 물론 미주 본토 한인들에게 판매해 독립운동 기금을 모았습니다. 만주에서 활동하던 대한독립군에게 800여 달러를 보낸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김치를 비롯해 한국 음식을 만들어 팔고 공연을 해서 입장료를 거두는 등 온갖 방식으로 대한부인구제회가 독립을 위해 마련한 기금은 기록에 남은 것만도 20만 달러, 지금의 화폐 가치로 무려 44억 원에 이릅니다. 국민회도 있었고 동지회도 있었지만은 그분들은 직접 돈을 마서 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회비를 걷고 특수 후원금을 얻고 해서 했는데 여자들은 나가서 돈을 벌어서 직접 벌어서 이 후원을 했다는 게 아주 특별한 것이죠. 네. 독립 후에도 이 여성 단체들의 활동은 1970년대까지 이어져 홍수나 재해 등 고국의 어려움이 닥칠 때면 십시일반 쌈짓돈을 모아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100년이) 넘게 이어온 우리 선조들의 땀과 희생, 그 결과로 탄생한 곳이 있습니다. 호놀룰루 마노아 산자락에 위치한 하와이 대학교에 들어서면 눈에 익은 한국식 건물이 반깁니다. 대학 캠퍼스 안에 한국학 연구를 위한 독자적인 건물이 있는 곳은 전 세계에 한국을 제외하고는 여기 하와이 대학교가 유일합니다. 하와이 한인 규모 자체가 이 북미에서 가장 크고 역사가 길고 그런 교육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이제 함께 결합이 된 것 같아요. 일정한 규모의 한국학 연구자가 모이면서 이제 한국학 연구소를 설립하는 운동이 시작되고 그래서 1972년도에 한국학 연구소가 출범을 했거든요. 이런 한인 이민의 이 자료와 역사적인 어떤 성과를 이 하와이 대학교 나가서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어떤 그런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 이런 생각으로 좀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학연구소는 한인 이민사 관련 컬렉션도 다량 소장하고 있는데요. 학자들의 자료도 있지만 이민 후손들이 후세를 위해 기증한 가보나 부모의 유품도 많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태극기입니다. 이 태극기는 장모에게서 물려받았다며 어느 하와이 한인이 기증한 건데요. 세월이 흘러도 색이 바라지 않는 광목천에 한 땀 한 땀. 누가 만든 것인지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하와이 독립운동의 역사가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지난 7달 이민 선조들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저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역사를, 선조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다 이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 취재를 시작할 때 봤던 바로 그 사진입니다. 지금 보니 그는 그저 갓을 쓴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복을 입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국을 위해 싸운 사람이고 그는 후세들의 교육에 전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의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하와이 선인들은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스스로 이제 나라 잃은 그 백성으로서의 서름을 딛고 서로 돕고 또 그러면서 스스로 조직하고 또 그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이제 이 사회 전체를 위해서 뭔가를 해낸 사람들이잖아요. Well, my grandfather always said, and it came down through my dad, that Koreans never give up. They never have given up, and they never will give up. And so it was stamped within our foreheads, so to speak. They've always been entrepreneurial, you know, and so they were able to get out of plantation work, which many of them came here initially to do, almost right away and began to build businesses. And so they have that legacy here in Hawaii, which is very, very proud. And it's the diversity of Hawaii that makes Hawaii so successful. In appreciating and understanding and respecting each of the different cultures, it's just beautiful as far as what the relationships are. And that's why I'm so very, very proud of the Koreans' contribution to the county of Oahu and the state of Hawaii as a whole. I think that we got to come to a point where, yeah, we are different. That's great. Let's appreciate our differences, religion, gender, sexual orientation, whatever it is, that kind of thing. Otherwise, this anti-Asian, anti-black, anti-whatever, transsexual, anti-this, anti is going to continue to go on until we really deal with it on the level of, what is this about? Korea, from earliest times on, was producing just masterpieces in art, literature, and it's often forgotten. And so I'm hoping that if Korean kids in particular, but basically everybody, if they can understand their past and understand their history, then they can stand up to this. Even if they're being attacked, they can know that they can fight back, that this is not right. So my answer is empowerment. Study history and be empowered. Know your roots, know how strong your traditions are, and defend them. 1903년 하와이에 도착한 한인 이민자 102명. 저는 이제 그들 개개인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민 1세대 직계 자손들을 만나 잊혀져가는 역사 속 선조들의 목소리를 찾고 그들의 지혜를 기록하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만들어가야 할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하와이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하와이의 평화로운 주말 아침. 숲과 나무의 향이 가득한 곳에 왔습니다. 하와이 하면 누구나 바다를 먼저 떠올리는데요. 바다가 하와이 풍경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저기 보이는 산이 코올라우 마운틴이에요. 정말 아름답죠? 머리가 복잡할 때면 저는 이곳에 와서 자주 숨을 고르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왔습니다. 하와이 한인 이민 선조들의 목소리를 만나는 시간. 무지개 나라의 유산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작가 게리 박입니다. I live in Kaneohe. I've lived here for most of my life, and I just love this area. When I was a kid, I used to come up here and with my friends, we used to go camping, swim in the ponds. It was before this became a park. My name is Gary Yonggi Pak. I'm a third generation Korean American. I'm a local person, I guess, because I was born and raised in the islands. My grandparents all came from the northern provinces in Korea. So I was pretty much raised with my maternal grandmother, What's her name, you said? Im Ok-sun. Oksun. So that's your mom's side. My mom's mother. She used to tell us all these stories, you know. She spoke Korean, of course, and then broken English. And I spoke mostly English and broken Korean. and somehow we communicated. And she would tell me stories about growing up in Korea and these kinds of things, and her rendition of Korean history and stuff. And so I got those ideas, and I never visited Korea until the first time I visited was 2002. One time I hiked, I think Soraksan, you know, and there was a little shrine up in the top, and it was foggy, you know, and I went to the shrine, and at the very top, the summit, and all of a sudden, I had all these images of my maternal grandma, my Wei Halmani, and I just broke down. I don't know, I just started crying. You know, it was like, that's one of the most emotional kind of times I've ever had. And like I said, I'm not going to write about it. You know, I'm saying this right now on camera and to you and stuff like that. Is it because you feel like you're not ready yet, or like you will get too emotionally attached to the? It's just that if I was to try to write about this, I don't think I'll be accurate. You know, because I just couldn't write enough. You know, write it in a depth that I should. You know, it's like, you know, for example, can you explain what Han is? You know, Han is this kind of historical thing that I knew my grandmother felt. You know, she had a lot of hardships in her life. She's from Gyeonggi-do, and her parents, she was orphaned when she was 4 years old, and her parents, my great-grandparents, they were executed by the Japanese. The story is that they were, you know, teachers, they were educated, and I guess they spoke out against that time. This is when the before the annexation, and they were the story is that they were executed. They were killed by the Japanese the soldiers and stuff. And so she was orphaned at 4 years old, and so she was raised in a Christian orphanage. And then when she was I think 16 or 17. I know she came to Hawaii when she was 18. She became a picture bride, and you know, she never met my grandfather, and she doesn't know anything about that, and she had no real, as a woman, as a female in Korea, especially if you're orphaned, you know, you have no, you know, status, nothing, you know. So she came. That was her only option, you know, and of course, then she was my grandfather. She raised 12 children and tons of grandchildren. And so I just felt, you know, and then also understanding Korean history and stuff, and I just felt a real, you know, tightness, you know, when I somehow I just had these, on the top of Soroksan, I just had these images of my grandmother, my maternal grandma, my Wei Halmani, and I just broke down, and so that's one of the most emotional kind of times I've ever had. I think the bottom line was just that the kind of love she gave me, you know, and the trust, and just the grandparents, the sacrifice, and you know, that's almost like a too worn
phrase of how grandparents, they sacrifice and stuff, but they did, you know. When I met my sister for the first time, I have a half sister in Korea, first time, you know, and the phrase that she told me was, you know, of course, Korean, they have this word, sarang, you know, love. But she said, you know, there's a deeper love, she told me, you know, and, you know, in her Korean, and I was trying to, and it's sojung, you know, sojung-hee, you know, this preciousness, this deeper love, you know, that you have. And I feel this, you know, and I think it's something that my grandparents, you know, shared with me. There's like words of wisdom that you want to pass it on to the next generation. What would that be? I remember growing up, and I could go to any one of my cousins' house or uncles and aunties like that, and I could just sit down there and we can eat, you know, and eat to our heart's content, you know. And I think that's the whole thing of food and love. That's a really important thing. What if you don't have a family? You know, some people Yeah. are not fortunate enough to have a good family when you're born or when you grow up. What would you say to those people? Well, I think that we should always love people, you know. We should always love them, and we should really get out of just wanting to satisfy ourselves only, you know. We have to take care of ourselves. We have to feed ourselves and stuff like that. But I think we always have to think about the love for humanity, you know, to help out people and stuff, you know. I think that's really important. I agree.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랜만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오아후에서 비행기로 40분 정도 걸리는 하와이 섬은 빅 아일랜드라는 별명에 걸맞게 하와이 주요 섬 중 면적이 가장 넓고 또 그만큼 다양한 자연의 얼굴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붉은 용암이 들끓고 있는 세계 최대의 활화산이 있는가 하면 생명력이 넘치는 숲과 계단식 폭포, 그리고 커피로 유명한 코나도 바로 이 하와이 섬에 있습니다. 코나가 세계적인 휴양지인데 반해 섬 반대편에 있는 힐로는 주민들이 일상을 일구어가는 곳입니다. 이국적인 하와이 섬의 풍광들을 보고 있자면 과연 이곳이 우리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싶어지는데요. 1903년 하와이 섬에서 사탕수수 산업이 성행하던 시기 보다 나은 삶을 찾아 대한제국을 떠나 이 섬을 찾아온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만나러 가는 해리 김 전 하와이 카운티 시장의 부모도 바로 그 한인 이민 역사의 시작점에 있었습니다. Good to see you. Thank you. I am Harry Kim. My parents, both of them, were born and raised in Korea. And unfortunately, the reason they came to Hawaii is because of hard times in Korea, whether it be of hardship of economy or war. Do you know when? You know, there's very little I know about my parents. When people interview me and the subject comes to, well, what is your greatest regret? Or what would you do differently? Always is the same answer. As a boy growing up, I wish I was better. I wish I was smarter. I wish I was a better thinker. I wish I was smart enough or adult enough to tell them, boy, you're something special, Dad. Yeah, and not even that. Not one time can I remember, not one time, saying thank you. How can that be, right? But I never thought my father worked 7 days a week, come back from working at a plantation in very hard ways, walking to and from work, and he would work in the garden. My mom working the same 7 days a week. I wish the only thing I would turn the clock back is I would talk to them. How old were you when your father passed away? 15, Oh, 15, that 16, young. yeah. And your mom were able to meet My your mom was grandparents? able to meet
my grandson, my son. All I know it was, just prior to the annexation. All I know is that somehow, Lord knows how, he went to Busan. And all I know is he came to Hawaii to work in a plantation. 100%, except for small things like fishermen or this and that, of this island was sugar. That was the whole economy. And then your mom My mom met stayed him home. here. She met him here. Yeah, sure. She came as a picture bride. Yeah. I wish I could tell my mom, how did you do it, Mom? How did you give birth to the 8 children in a home with 1 bedroom, wooden stove at first, kerosene after that. I cannot imagine the pain they must have suffered, the sadness, the responsibility. And when you learn about my oldest sister, which I never met, I'm told that she carried my sister to the plantation hospital, about 6 miles away, on her back, and told that your daughter's dead. Carried her right back home. I cannot imagine the agony of that, the strength it takes to carry on, the strength it takes to carry on without self-pity. And not one time when I would hear her and Mrs. Chung and Mrs. Park, her best friends, good friends, talk, never of pity, never. That's where I'm so lucky to be raised by strength. What kind of mom was she? Was she more gentle than your dad, or was she did she nag a lot? My mother was the general. She wore the pants. Yeah, and everything else. My father was the guy that quietly did things and worked, not making life hard for her by grumbling about this or that. But she was like most, men don't like to admit it, but my mama definitely was the strength of the family, in making us work for tomorrow. So that was, my sisters, I can see my mom in them, of what they did in their life. And you became the first Korean descendant who became a mayor in the United States. I knew how proud my mom would be. Did you know what it says of truth, of nationality? We are Americans and proud Americans. Those of ethnicity and of heart, we are from our home country. And my home country is Korea. And then I realized you have a responsibility, Harry, also to the Koreans in Korea. You represent them. Likewise, if you become something they're ashamed of, they would be ashamed too. Going back to your childhood, what's your fondest memory? A little boy named Harry Kim run into the store and says, Mr. Akiyama, or Mr. Suzuki, the brown store. Hey, oh, Kim boy. And they give us a daily loaf of bread, and I'd carry it home. Never asked us for money. Everybody charged, there's a term. And you pay when you can, amount you could. Not me, the parents, obviously. Those are the things only when years pass, when you answer a question like yours, of what made you feel good, happy and things like that. Small things like the best slingshot stick. From this. Picking the sweetest guava, who could climb the coconut tree the fastest. Everything, of those things. You appreciate it. You felt good about it. If we grew up, I think, striving for materialism,
I think we would be very unhappy people because we had nothing, right? And maybe that's what's wrong today. Huh? If you make materialism and money your goal in life, I think you will find a very, very empty and lonesome road at the end of the road. And I know within me that it's of truth. But you spend time just to make things better for others, not for you, but for others, and yours as well. It's going to be a very comforting end at the end of the road, because you'll be surrounded with good feelings. The biggest dream I have is, I think, what my parents had, and I just carried it on, that there will be one Korea. I think of that all the time. Yes, yes. 오아후 섬은 하와이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하와이 주요 섬 중 인구도 여행자 수도 가장 많습니다. 오아후를 찾는 여행자들의 발길은 보통 와이키키를 향하는데요. 세계 최고의 휴양지이기 때문이죠. 물론 좀 더 모험심이 있는 여행자들은 와이키키를 벗어나 오아후의 숨은 아름다움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진 동네 와히아와를 일부러 찾는 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1920년대 와히아와는 수백여 명의 한국인이 모여 살던 이른바 한인타운이었습니다. 당시 태평양 연안에서 가장 큰 군부대가 이곳에 있어서 와히아와의 한인들은 이들 군인들을 상대로 세탁소나 수선점 같은 가게를 운영했는데요. 1세대 한인 이민자인 문정원 씨도 그중 한 명으로 사탕수수 노동자 계약이 끝나고 그는 곧 와히아와에 자그마한 양복점을 차렸습니다. 100여 년 전 바로 이 양복점 2층에서 문정원 씨와 그의 부인은 아들을 낳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은 장차 하와이 그리고 미주 최초이자 유일한 한국인 대법원장이 됩니다. Shop on California Avenue. Oh my goodness. That's when my sister, my youngest brother Duke, Junior Eric, Marilee, my sister, and me. Oh, everyone is good looking. Seriously, it's a little Korean drama family character. Do you know if he was involved with any Korean organization? Yeah, my father was very involved with the church. The church was the headquarters for collecting clothing and food products to send to Korea. Yeah, and they were always fighting for their independence as well. So it was not just a religious, group of people. No, It's just- it's all- the church was very central to the Koreans' activities in fighting for independence, sending goods to Korea to help the situation there. This was founded in 1919 by a group of Koreans led by Dr. Sigmund Rhee. Now, before I sit down, I would like to lead you in a cheer that I learned in August of 1945 when the church, the old church on Daewoo Street, gathered together after the Second World War in August of 1948. And I was 5 years old at the time, and I heard for the first time that I can recall what I believe is a national cheer, which is "What say?"
The fondest memory I have is every weekend my father would drive around the islands. Ron's dad, Duke, would actually come and pick us up. You know, he would come down the street, drive and pick us up in the evening and bring us to church. He would take us even into Honolulu in Smitty's laundry truck. And the bad boys would, every time we made a turn, they would jump on us and scramble us up in the back seat of the truck. So we had a lot of fun in those days. You remember, Ronald? Yeah. Our friends started from this church. I mean, we remained friends all these years. Even if we don't see each other, we feel like we've never missed a day. And our parents were friends. Our generation are friends, and hopefully our children will continue to be friends. My father was a very gifted, and he gave a lot to the church and to the community. His door was always open to the store where they would come in and he would translate letters or notices from the government or, So he was already doing the free legal service. Yes, he was. He was really a leader and made Hawaii a national leader in having a vibrant program of court interpreters who could interpret for the court and for participants who weren't English speakers as their first language. Huge contribution. Again, really reflects, I think, him never forgetting his roots, him always understanding what it meant, to be somebody who might be on the outside looking in and wanting to have everybody be part of who we are, everyone to feel valued, everyone to have their voice heard. Looking back 30 plus years of your service as a judge, what are the most memorable moments you have? I think I got Koreans to understand that the law is the law, and the law is for everybody. It's just not for them and not for others. One case that really reminds me, it was the temple that went up in the Palolo area. The 무량사. And there was an ordinance at that time that the level was supposed to be so high, and yet they went higher with the temple. And we had to force them to cut it down at their cost and expense, which hurt. I think Koreans learned at that time that just because they had a Korean judge or a justice or whatever at the time, that they would have special treatment, but they didn't. They learned that the law was the law for everyone. But there's one saying that I will always remember from your speech. Public service is a rent one pays for the space he or she occupies here on earth. My father's position was that public service is the rent that you pay for occupying space here on earth. And he paid a lot of rent. What is your biggest fear in life? The biggest fear is to live your life and not contribute. If you live your life and you cannot point to anything that you left behind. That is so sad. That's what I mean about leaving something. You gotta live your life. 세계 한국학 연구의 메카, 하와이 대학 한국학 연구소에 가는 길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건물에서부터 한국적인 정취가 물씬 느껴져서일까요? 바라만 봐도 좋은 이곳에서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로 소통하는 음악가 마이클 림은
조금 남다른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졌습니다. 26의 나이에 하와이로 이민와 이른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고국의 독립운동과 하와이 한인 이민자들의 권익 신장에 모든 것을 바친 안원규. 그리고 남편 못지않은 용기와 기계가 넘쳤던 여성 리더 안정송. 하와이 이민사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 떠난 독립운동가 부부의 4대 손 마이클 림을 함께 만나보시죠. My name is Michael Lim. I play violin with the Hawaii Symphony Orchestra. I also teach music i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Back in 2003, we were celebrating the Korean immigrant histories in Hawaii, and the Centennial Committee was selecting 27 notable Koreans, and three of the entire Korean communities from the first generations of Korean were from your family. You're aware of it. Yes. Can you introduce who they were? So these are both on my father's side. My father's mother, her parents were Wan Kyu An and Chung Son An. And Wan Kyu An was, he came to Hawaii to work on the plantations, and he became a successful businessman, and he did a lot of work to help found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Right? Yes, and did a lot of work towards Korean independence during the wartime, and helped a lot of the Korean immigrants that came to Hawaii. And his wife, Lee Chung-song, who was later An Chung-song, she also did a lot of work for the Korean community in Hawaii, both as a teacher and she helped out the Korean community a lot. And then there's Im Chun-ho, who is my father's grandfather on his father's side. And he originally came to work in the plantations, but he was a pastor, and he was really instrumental in helping the Korean communities, especially fighting for those people who worked on the plantations and getting them, fair working conditions and helping them to succeed in their work in Hawaii. It was just amazing to see all the work that he had done during his lifetime, and I think a lot of my family didn't really know about it. And so as a young boy, it was inspiring for me to hear about all the things he did to help people, to help the immigrants, to help his country back home. And I thought that I would also like to, help people in some way, maybe not to that grand of a scale. I think he did so much work, but I also wanted to help others in the way that he helped. I hope Rana, will embody some of that philosophy in her life to not only be successful yourself, but to help others. And maybe if we could all be a little bit more like Mr. An, the world would be a much better place. I hope to dedicate this piece to not only my great-grandparents, but to all the Korean immigrants who came and worked so hard so that we could have the lives that we have here today in Hawaii.
지금 저는 무지개 나라의 유산이 시작된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무지개 나라의 유산 마지막 이야기는 하와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시작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춘 후 좌석 벨트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주십시오. 한국 땅을 밟자마자 120여 년 전 우리 선조들의 흔적을 찾아가 봤습니다. 인천, 그 중에서도 제물포항은 우리나라에서 서양 문물의 세례를 가장 먼저 받은 곳인데요. 월미공원 전망대에 올라 과거 제물포항이 있던 자리를 가늠해 봅니다. 하와이 한인 이민사, 나아가 미주 이민사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하와이라는 낯설고도 먼 땅을 향해 떠난 이들은 총 121명으로 이 중 86명은 제물포와 부평, 강화 등 지금의 인천 출신이었다고 하는데요. 작은 포구 도시에 지나지 않던 인천은 그로부터 한 세기 만에 세계적인 국제 도시로 부상했습니다. 동북아권의 허브공항, 1급수 바닷물이 흐르는 도심 속 공원,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차이나타운도 인천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천을 대표하는 명문 사학이 있는데요. 인천의 인, 그리고 하와이의 하, 바로 인하대학교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1900년대 초반 하와이에 설립하고 운영했던 한인 기독학원 부지를 처분한 돈에 하와이 교민들의 성금, 여기에 인천시와 민간 기부금이 더해져 1954년 인하공과대학이 설립됐습니다. 이런 특별한 인연을 계기로 인천시와 호놀룰루시는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을 맞아 자매 도시 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인 지난 2008년 인천에 특별한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대별 이민사를 살펴볼 수 있는 이 박물관에서는 하와이는 물론이고 미국 본토와 중국, 러시아 등지로도 뻗어나간 한인 디아스포라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전시관을 둘러보는 마음이 사뭇 남다른 이가 있습니다. My grandparents, Egan Chim and Han Bong-sun, second son is my father, Edward Waigi Lee, and my mother is Seo Sun-hee, and I am their big daughter. I was born in Hamgyongdo and grew up in Hawaii. 네, 데이지연 교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교수님 뵙고 싶어서 왔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와이 이민사가 시작된 곳 인천에서 교수님 뵙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먼저 이민 1세인 교수님의 할아버님 얘기 듣고 싶어요. 1904년도에 어떻게 하와이에 가게 되셨는지 아시나요?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그 3대로 내려오는 외아드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점쟁이를 찾아가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면 아들을 많이 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점쟁이가 그랬대요. 아드님이 아들을 많이 가지시려면 이름을 바꾸시고 멀리 떠나셔야 됩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하와이의 그 Sugar Plantations Association에서 일꾼을 찾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우리 할아버지께서 하와이로 가시기로 결정하셨대요. 그 옛날에, 그죠? 예. 그리고 1958년에 하와이로 갔습니다. 너무 꽃향기가 좋았고, 그리고 꽃이 활발하게 펴 있었고, 그 하늘이 그냥 새파랬어요. 그리고 또 제일 신기한 거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본하고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 일본하고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와이는 하와이안도 있고 차이니스도 있고 뭐 하와이도 있고. 그때 이미 다문화 그렇죠. 사회였죠. 그렇죠. 아버님이 이제 꼭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었어요? 네, 네. 우리 아버님은요, 참 스마트한 분이셨는데, 하와이를 갔다 왔다 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셔서 고등학교도 못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항상 하신 말씀이 공부는 많이 할수록 좋고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데 공부는 아무도 뺏어갈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공부는 많이 해두라. 한국학 공부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막상 공부를 하러 갔더니 그때만 해도 한국에 책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번역한 책들이 특히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 먹었어요. 내가 꼭 언젠가는 영어로 책을 써서 하와이 대학의 그 도서관에 갖다 기증하겠다. 대학교 때 그렇게 마음 먹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70이 넘어가지고 그거를 실천했어요. 네. 그 실천하신 책이 바로 네. 이 금강산의 보라 부인이라는 책이에요, 교수님, 그죠? 네. 아니 50년 걸렸지만 이렇게 좋은 책을 쓰셨으니 너무 보람된 일인 거죠, 그죠?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끝으로 제가 이 교수님이 쓰신 책 읽으면서 되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랑 나누고 싶었던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 이 금강산 보라 부인이 결혼을 해서 떠날 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보라 부인에게 이제 앞으로 힘내서 잘 살아라 이런 이제 덕담을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고통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거라면 내 어미에게 도움을 빌어라. 내 어미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너를 낳았다. 어미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랑이 모든 해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할 것이니 어미의 희생을 생각하며 힘을 내고 용기를 갖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번 여정의 마지막 장소로 향합니다. 인천시 중구 내동 29번지.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인 이곳에서 반가운 사진을 만났습니다. 무지개 나라의 유산을 시작하게 해준 바로 그 사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 전, 당시 이 교회의 존스 목사는 신자들에게 하와이 이민을 권했습니다. 조상의 땅을 떠난다는 죄책감, 새로운 미래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 복잡한 심경을 안고 그들은 이 자리에 섰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수없이 많은 삶을, 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2년 무지개 나라의 유산을 통해 만난 그들의 용기와 지혜를 되새겨 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삶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때로 비바람이 불고 어둠이 내리더라도 사랑과 희망을 길어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120여 년 전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